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1월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즐거운 주말 잘 보내셨나요? 내일이면 또 일상으로의 시작, 월요일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현재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을 기준으로는 전날 대비 0.28% 하락한 3360달러대를 보여주면서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가격대에서 에너지를 모으는 충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외 이더리움의 경우는 0.10% 하락한 209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6의 XRP의 경우는 0.82% 하락한 0.52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의 에이다의 경우는 3.6% 상승한 0.45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이더리움의 도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6.1%, 19.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3%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52%로 숏 포지션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XRP의 경우도 롱 포지션이 60%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다가오는 5월이죠. 다음 달 FOMC에서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비둘기파라고 불리우는 이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의 경우는 이 기준 금리 인상을 한 단계 더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하였는데 내용을 좀 간단하게 보게 되면 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가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다라는 이유에서인데 이 비둘기파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하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이어가는 이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를 외치던 인물조차 금리를 좀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한 것 자체가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얼마 전 발표 났을 때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이로써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마켓워치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윌러 이 연준 이사는 텍사스 샌 안토니오에서 열린 이 컨퍼런스 연설에서 재정 여건이 크게 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 시장은 여전히 강하고 타이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목표치를 훌쩍 웃돌고 있어서 통화 정책을 더 긴축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은행에 대한 이야기 또한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는 이 윌러 이사는 은행들이 대출을 철회하고 있고 그에 따라 경제가 둔화될 것이라는 조짐은 아직 없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으로 시작한 미 은행권들의 위기가 실제적으로 경제에 타격을 준다라는 증거가 포착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다른 생각인데 이러한 근거들 포착이 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시카고 연은 총재의 경우는 이러한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게 완만한 침체 가능성이 있다. 경제가 가벼운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것인데요. 일단은 이 언급만 보았을 때는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와는 약간은 상반되는 의견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의 경우는 이제 미국 주변의 현재 상황을 지켜보면 약간의 완만한 경기 침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연준 이사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의견이 나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동안 일부 항목에서 분명히 끈질긴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3월 이 SVB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이야기는
이야기는 또 한 번 나옵니다. 이 이후에 신용 경색이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5월 금리 결정 전에 더 많은 지표를 보기를 원한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 굴스비 총재의 경우는 다음 FOMC 정례 회의에서 분명히 보고 있는 것은 신용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신용 경색이 얼마나 큰 상황인지 말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며 우리가 많이 금리를 올렸다는 것에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금리 인상 시스템을 통해 이제 작동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이제 연준 총재들 이사들의 언급을 보았을 때는 5월 달에 FOMC에서 금리 인상이 한 차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단 있더라도 금리 인상이 25bp 이상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이후에 제롬 파월이 나와 다음 FOMC부터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있고 더 나아가 피봇 금리 인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만 나오더라도 자산 시장의 경우는 더욱 높은 곳을 향할 준비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이죠. 2022년도부터 거의 모든 FOMC가 상당히 중요했던 것을 보았을 때 이번 5월의 FOMC 역시 절대로 투자자들이라면은 놓칠 수 없는 빅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의 금융 전문가들, 종사자들, 전문가들, 분석가들 등등 모든 사람들이 집중을 하는 빅 이벤트이죠. 과연 5월 FOMC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한번 충분히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얼마 전 정말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었던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암호화폐 시장의 크립토 마켓의 부대장 코인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의 경우는 샤펠라 업그레이드에 성공적으로 진행이 됨으로써 당일날은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하락세를 보여주었지만 그 다음날 10%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며 크립토 마켓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예, 비트코인은 지루하고 늙은 할아버지다. 이더리움 투자가 낫다라는 이런 재미난 기사가 있어 한번 가져와 보았는데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이더리움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이제 저의 경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둘 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상승하면 좋고 어느 하나가 상승해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대부분의 크립토 마켓 투자자분들을 보면 한 코인에 좀 몰빵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주요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이 상위 플러스 카펠라 업그레이드 즉 줄여서 샤펠라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가운데 암호화폐 투자사 덱스터리 캐피털의 매니징 파트너 마이클 사파이가 이더리움은 투자자의 기대와 흥분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규제, 증권 분류 여부, 샤펠라 업그레이드 등 이더리움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파이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에 비하면 지루하고 늙은 할아버지이다. 비트코인은 안정적이다. 큰 화제가 되지 않고 있다. 방 안에 있는 따분한 할아버지가 되고 있다라고까지 덧붙였는데 이 정도면은 사토시 나카모토한테 뺨때기 한 대 맞은 거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네,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 유명 투자자이자 작가 릭 에델만도 최근 리얼비전 인터뷰에서 이더리움이 상업적으로 더 많은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며 현재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많은 투자자들, 특히 뉴비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하였는데 네, 이 말이 맞죠.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새로운 투자자분들은 사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를 한다기보단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는 알트코인에 투자하기 마련입니다. 보통 코인에 투자할 때는 2배, 3배를 먹을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죠. 10배, 20배, 많게는 100배의 상승을 기대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보다 알트코인이 더 매력적으로 볼 수가
트렌드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 크립토 마켓의 투자자들의 공통적인 이런 성향들을 보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알트코인 투자에서 점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넘어온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크립토 마켓의 트렌드가 아무리 빠르게 변화하더라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최근 포춘이 새롭게 출시한 크립토 40 벤치마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프로토콜 및 개발 업체 중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넘어 1위를 차지했다. 3에서 5위는 폴리곤 랩스의 솔라나 재단 오프체인 랩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마이크 도보그라츠 형님께서도 트위터를 통해 개인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커뮤니티가 왜 서로 배척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두 커뮤니티가 전쟁이 아닌 사랑을 하길 바란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네, 이제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비트코인은 디지털금, 이더리움은 디지털은 이러한 예명과는 다르게 비트코인은 새로운 가치 저장의 수단, 이더리움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바탕으로 새롭게 나온 암호화폐이긴 하지만 이 크립토커런시 씬에서 생태계 자체를 구축하는 데는 비트코인보다 더욱 효율적이다. 디지털 은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암호화폐 데이터 전문 분석 업체이죠. 이 크립토컨트에 의하면 이더리움의 샤펠라 업그레이드 이후에 이 이더리움의 스테이킹량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샤펠라 업그레이드 이후 스테이킹되었던 이더리움이 매도 물량으로 풀리면서 시세가 급락할 것이다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오히려 이더리움 가격은 현재 $2,000를 넘어선 상태인데요. 이제 이렇게 급격한 상승을 보인 이더리움 스테이킹 물량의 원인으로는 이더리움의 출금이 보다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이더리움 투자자들에게 스테이킹에 대한 부담감이 한층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투자자들에게 적어도 지금은 매도하기에 적정 가격이 아니라는 이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이더리움의 이 성공적인 업그레이드 소식과는 달리 외부에서는 끊임없이 달러의 지위를 흔들기 위한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의 경우는 왜 꼭 세계 무역에서 미국 달러의 지위에 대해서 이걸 기반으로 무역을 해야 하느냐라는 의문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달러 패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일이 반복될수록 미국은 조급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지만 미국이 스스로 세계를 호령하기보다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힘을 과시하려 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큼 미국이 여유가 많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미국의 영원한 우방일 것만 같던 사우디가 중국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위안화로 일부 원유 결제를 허용하는가 하면 러시아 군함대가 10년 만에 사우디 제다항에 입항을 했습니다. 이 미국으로서는 기분 나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기분만 나쁠 뿐이지 말을 못하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2021년에는 엘살바도르가 IMF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을 해버렸죠.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는 암호화폐를 다 때려잡아야 할 감염병 이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 패권에 위협이 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 반미권에서 달러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해서 당장 달러의 힘이 빠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탈달러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겠지만 결국에는 다시 달러로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이 전 세계가 왜 달러로 거래를 하고 달러만을 선호하는 걸까요? 굳이 페트로달러 같은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라도 일단 전 세계 국가들이 빚을 달러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대답이 되죠. 인플레이션으로 자국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는 남미나 일부 아시아 국가들을 볼 때 누가 그런 국가에 돈을 사용하려 할까요? 이 비트코인의 맥시멀리스트들의 주장처럼 이런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비트코인이 전 세계 기축처럼 쓰이게 된다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은행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달러의 지위가 위협받을 때마다 이 비트코인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겠죠. 비트코인은 그런 위기 상황마다 선호되는 일종의 해칭 자산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영원히 오를 것이냐라는 질문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현재 의장으로 있는 마이클 세일러처럼 비트코인은 영원히 오를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당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2025년까지는 확실히 오를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바라기는 금처럼 계속해서 안전자산 성격을 띠면서 시총이 올랐으면 좋겠지만 현재 경제 상황은 계속해서 변할 것이고 달러의 지위가 다시금 강력해지는 시기도 찾아올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미국의 고금리 대책으로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몰리고 있는 게 현실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것이고 다시금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금리를 가지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리며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환율은 다시금 내려가겠지만 결과적으로 달러에 대한 선호도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죠. 지금 당장으로서는 미국이 크립토 마켓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현재 원수라고 불리우는 이 중국이 크립토 마켓의 패권을 야금야금 가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또 그렇게만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미국이 국익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날 그 시간이 그리 멀게 있지 않았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크립토 마켓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보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과 동일한 68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탐욕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나타내게 되죠.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비트코인 반감기를 카운트하는 사이트입니다. 위아래 반감기 계산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이제 위쪽 카운트는 최근 생성된 블록의 생성 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아래 카운트는 평균 블록 생성 시간을 계산해서 나온 반감기입니다. 이제 어찌 되었든 한 1년 정도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XRP를 2017년부터 들고 있는 홀더로서 투자자 중 한 명으로서 XRP가 올라가기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리라 라는 꿈이 있지만 아무리 XRP가 뛰어난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결국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를 기준으로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만들어서 2021년 작두를 탔던 이 애널리스트 플랜 B는 비트코인 가격이 반감기 이후 감소했다가 주기적으로 오르는 패턴을 설명하면서 반감기 6개월 전 매수를 하고 반감기 18개월 후 매도를 하는 것이 수익에 있어서 바이앤홀드 전략을 능가한다라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사실 이는 주장이라기보다는 데이터적 팩트에 해당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 투자를 좀 더 데이터에 기반해서 전략적으로 할 사람들은 비트코인 반감기 6개월 전 크게 매수를 하고 반감기로부터 18개월 후 매도를 하는 전략을 취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나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트레이딩하는 것을 퀀트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백데이터를 돌렸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인데 이제 그러니까 비트코인 반감기를 2024년 4월 말로 가정하면 반감기 6개월 전인 2023년 11월 말에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2024년 4월 말 반감기가 실행이 되면 18개월 뒤인 2025년 10월 말경에 매도를 함으로써 최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2020년 반감기 이후를 기준으로 XRP의 상승을 가늠해 보도록 하게 되면 2020년 5월 11일 비트코인 반감기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둘째 주에 신고점을 경신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2021년 당시 XRP의 고점은 언제였을까요? 놀랍게도 XRP의 2021년 고점은 비트코인 신고점 당시와
고점과 동일한 4월 둘째 주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XRP는 2018년 1월에 고점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소송 이슈에 발목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XRP는 연간 최고점인 2,495원을 기록 후에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지금의 가격에서 2,500원대를 생각하면 상당히 높죠. 이런 기준으로 볼 때 XRP의 고점을 비트코인의 고점과 동일하게 가정하고 매수 시점을 계산해 보자면 2024년 4월 말인 비트코인 반감기 기준 6개월 전인 2023년 11월 말이 XRP의 매수 적기가 됩니다. 그리고 매도 타이밍은 반감기의 18개월 뒤인 2025년 10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족한 자금으로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면 참고할 만한 데이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2023년 5월 리플이 기대대로 SEC에 승소를 하거나 지금 거래되는 XRP에 대해 증권성이 없다라고 판결을 받게 된다면 XRP의 가격은 2021년의 고점 수준인 2,500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8년 1월에 신고점을 뚫는 수준의 상승이 있기 위해서는 코인에 처음 투자하는 개인 자금이 코인 마켓으로 몰려 들어와야 가능한 것이죠. 이 동일한 풀 안에서는 코인베이스에서 XRP를 재상장한다라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미국 투자자들도 자국 거래소가 아닌 해외 거래소만 이용하면 지금도 얼마든지 XRP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2025년 불장의 주인공은 XRP입니다. 2021년 불장의 주인공이 사실상 이더리움이었던 것처럼 2025년 불장에는 XRP가 가격적으로도 분명히 존재감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참 오랜 시간 동안 XRP 투자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리또속이라는 오명을 벗고 이번 연도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보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매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